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침체된 농촌을 살리고 실업난을 풀 대책의 하나로 청년농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창업 자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과 보육,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 한가운데에 앞치마를 두른 청년들이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판매대에 놓인 우유와 치즈, 버섯 과자, 실내 환기용 식물까지 모두 이들 청년농이 직접 기른 겁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무작정 농부가 되려고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농고 농대를 나오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청년농은 2016년 11만 2천 명에서 지난해 7만 6천 명으로 30% 넘게 줄어든 상황. 정부는 침체된 농촌을 되살리고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농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보육문화시설도 지원해줍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충북 괴산과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동 4곳. 한국당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실행에 보다 면밀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청년들한테 필요한 주거나 농업 기술이나 정보가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청년농 지원책이 농촌 경제를 살리고 실업난을 푸는 해법이 되려면 농지와 주거, 기술교육 등을 한 번에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 버스 기사들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보전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조정이 안 되면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11개 지역 버스 노조가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의 조정 신청은 파업권 확보를 위한 첫 절차. 노조는 다음 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14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사 15,000여 명이 더 필요한데 작년 7월 이후 신규 채용자는 1,25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재 버스기사 기본급은 전체 임금의 49% 수준. 근무 시간이 줄어 수당이 감소하면 수입에도 직격탄을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스회사와 지자체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한 4일 정도 근무 일수가 줄어들고요. 이에 따른 임금이 80에서 약 11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쟁의 조정 참여 인원은 전국 버스 사업장의 절반 정도인 234개 노조 소속 기사 4만 1,000여 명, 버스 2만 대 정도에 해당합니다. 버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어린이날이 며칠 남지 않았죠. 자녀나 손주, 조카 등을 위해 장난감 사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맘때만 되면 인기 있는 제품의 가격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난감 가게에서 한 남성이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가격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조카가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주나 조카에게 지갑을 여는 이른바 A 포켓 쪽이 늘어나자 인기 제품 품귀 현상을 이용해 가격을 많이 올리는 업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들어간 블록 장난감입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5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2배가 넘는 가격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은 생필품이 아니어서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리적 가격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제 구매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함으로써 가격이 일정 부분으로 조금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일부 업체들의 지나친 상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쉬는 휴일이긴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일부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이 평일보다 비싼 공휴일 요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인데요. 조성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날 골프장을 예약한 40대 A씨. 예약을 할 때 책정된 요금은 평일 요금이었지만 결제를 하고 보니 공휴일 요금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일 요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하지만 그동안 많은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 주말 공휴일 요금을 받아 이용객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에서도 주말 공휴일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웬만하면 쉬셔가지고 제가 그날은 그 휴일 날짜에 맞춰가지고 지정을 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은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만큼 주말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봤을 때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데 이의가 있지만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을 소폭 줄였는데요. 공시가격이 2년째 전국 평균 5% 넘게 올랐고 서울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올랐습니다. 지난해 5.02%에 이어 2년 연속 5% 넘는 인상률입니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가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인데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17.67%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서울 동작구는 17.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예정치와 비교하면 인상률이 전국은 0.08%포인트, 서울은 0.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을 피해 대한투자처로 떠올랐던 광주와 대구도 각각 9.77%, 6.56% 인상됐습니다. 대전과 전남, 세종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랐고 그 밖의 지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올해 각각 53%, 64.8%에 그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는 시세 6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높은 15% 내외로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반발한 집주인들의 지난 한 달간 의견 제출 건수는 28,735건, 지난해 대비 22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6,100여 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조정한 6,183건을 보면 상향한 것이 108건, 하향한 것이 6,075건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고 최종.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달간 받은 뒤 오류가 있는 주택의 경우 6월 말 재공시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서울의 경우 12년 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7만 가구 늘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특히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0만 4,5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1%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 아파트가 17.9%로 가장 높았고 9억 원에서 12억 원 주택도 17.43% 올랐습니다. 용산과 동작, 마포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17% 인상률을 보이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실제 시세 28억 원인 용산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9억 2천만 원으로 30% 올랐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909만 원으로 작년보다 285만 원 증가합니다. 현행법상 전년 대비 보유세 인상률 한도 50%가 적용된 건데 이 한도가 없었다면 보유세는 1,15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유주택이 두세 채씩 늘어나면 이 같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는 두세 배씩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세금 압박을 느낀 고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정리를 하거나 임대책 등록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응용 기술 상용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엄마 아빠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며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한편에선 AI 음성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가 방 청소 좀 하렴. 서기가 방을 너무 어질러 놓아서 엄마는 한 발도 못 들여놓겠다. 스피커에서 동화가 흘러나오는데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엄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샘플 300문장을 녹음하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부모님 목소리의 오디오 동화책이 생성됩니다. 녹음을 한번 하시면 추가의 녹음 없이 동화책을 계속 추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기술 서비스가 이제 막 상용화에 들어간 건데 홀몸노인들의 말동무부터 아이들 학습 선생님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까지 활용폭은 넓습니다. 글 몇 줄만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읽어주고 감정까지 표현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런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위조를 하다 보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자제가 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 해킹 방지와 보안 기술 확보 노력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 중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소득 주도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뒷걸음친다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한 나라의 경제 성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인데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 1분기의 GDP 증가율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던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0.3%만 감소한 거면 최악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2017년부터 지금까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단 2번이었습니다.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2017년 4분기였는데요. 이번 성장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3%로 떨어진 겁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상회를 하다가 떨어진 거네요. 더욱이 지난 4분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뿐만 아닙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 당시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분기로 따지면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겁니다. 네, IMF 때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했던 건가요? 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서비스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지만 이 내구재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했는데요. 정부 소비 역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3% 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가했다고 해서 민간 부문이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수치의 경우 민간 부문은 12분기 만에 최저치를, 정부 소비는 1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더욱이 지난해 4분기 1%의 성장을 이끌었던 정부 소비는 이번엔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성장을 했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가장 크게 줄어든 건 설비 투자 부문이었습니다. 10.8%가 감소한 건데요. 이 같은 수치는 마이너스 24.8%의 성장률을 보인 1998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21년, 그러니까 84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죠. 수출은 LCD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감소했는데요. 수입 역시 기계 및 장비,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광산품 등이 줄며 3.3% 감소를 보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1% 감소했습니다. 네, 설비 투자의 부진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제조업이 포함된 설비 투자의 실적 악화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친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반도체 부진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쌍두마차로 불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69% 감소했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은 기계류 등에 대한 투자가 줄고 제조업 업황도 나빠지는 연쇄 효과로 이어진 거죠. 네, 한때 수출 비중의 30%까지 차지했던 반도체가 휘청이니 전반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거군요. 하지만 지난 4분기에 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하며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분기 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는 1.2%로 정부가 성장을 견인을 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엔 이 효과마저 사라져 올해 1분기 정부 기여도는 마이너스 0.7%포인트로 돌아섰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수치가 반도체 수출 부진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 측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IMF와 비교하며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부디 그렇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 IMF 때와 비교하는 경제 관련 통계가 너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려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이 회복되고 정부 정책이 힘을 입어 더 이상 IMF 때의 악몽을 되새김질하는 일이 없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